자, 오늘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기출로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해밀턴이 등장하는 어떤 독서 지문인데요. 이 당시에 해밀턴 이론이 1학년 기출, 2학년 기출 여기저기 나왔을 만큼 굉장히 조금 핫했던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그 시판, 서점에도 책이 몇 권 막 출간이 됐었는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나 어떤 이런 생물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보다 이타적인 행동이 도움이 된다. 이런 유의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출간도 되고 출제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당시 과학계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도요. 마찬가지로 내신을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은 표제와 부제, 내용일치, 전개서술 방식, 어휘 이렇게 4가지는 꼭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쌤하고 내용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다윈은 여러분 다윈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진화론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징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이게 여러분 자연 선택설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라고 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역접인데 예외, 변수, 문제 상황을 이끈다라고 했죠.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다윈은요. 자연 선택설을 얘기를 했는데 자연 선택설의 주된 어떤 내용은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다? 그렇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생존 경쟁에는 이기적인 행동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자연계의 동물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앞에 나왔던 이 모든 거겠죠?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해밀턴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대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해밀턴이라는 거는 해밀턴 일단 기본 뼈대가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해밀턴은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어떤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즉 한마디로 결국에는 나의 유전자를 남기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연 선택 가설인 거죠.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는 C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를 만족할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한다 라고 지금 식이 있죠. 이때 R은 유전적 근연도로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말한대요. 여러분 유전적 근연도의 정의가 지금 이렇게 등장을 했죠.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여러분 이 수혜자라는 건 뭐겠어요? 즉 이타적 행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R로 놓는 거예요.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말하고요.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한대요. 부나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 그쵸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50%의 어떤 확률을 지닌대요. 따라서 R은 뭐겠어요? 0.5겠죠.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래요. 그럼 이것도 R은 0.5라고 볼 수 있겠죠. R은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3촌이라고 하잖아요. 3촌은 그럼 여기서 반을 줄여야 되니까 0.25가 되겠죠. 그럼 4촌은 또 반을 줄여야 되니까 0.125가 되겠죠. 이렇게 R이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가령 예시죠?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행위자가 이타적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명의 형제를 구했어요. 즉 여러분 그럼 3명을 살린 거잖아. 이게 이타적 행동의 어떤 이득인 거죠. 그럼 이거를 B라고 놓으면 되겠죠. 즉 이득입니다. 3명을 살렸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죽었어요. 이거는 그럼 손실이겠죠. 그럼 C는 1이겠죠. 즉 나 혼자 죽었다. 손실. 근데
그게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는 유전적 근연도가 0.5였죠. 그쵸? 형제의 유전적 근연도 즉 이꼴 R이었죠. 얘는 0.5입니다. 왜요? 2촌이니까. 그쵸? 2촌일 때는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식 한번 제대로 봅시다. 즉 0.5인 R 곱하기 이득인 B는 C를 뺐을 때 0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 식을 좀 더 정리하면은 R 곱하기 B는 C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죽게 된다면 그거는 내 이득이 더 큰 행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여러분 왜요? 이 행위자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되는 이유는 RB는 C보다 크다를 만족시켰기 때문에인 거죠. 그쵸? 이걸 만족해야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즉 의의죠. 유전자를 활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 장점이 있다. 도킨스는 여러분 자 새로운 인물 나왔어요. 리처드 도킨스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봤대요. 한마디로 결국 도킨스와 해밀턴의 느낌은 비슷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나의 이타적 행동이 나의 어떤 생존 경쟁 혹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도킨스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염색체상에서 임의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도킨스는 다인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여러분 달리는 차이점이죠. 즉 기존 진화론자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대요.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생존 경쟁의 주체는 유전자야. 한마디로 유전자가 약간 뭔가 자아가 있는 존재처럼 생존 경쟁의 주체라고 보는 거고요. 개체는 여러분 단지 운반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개체는 뭐냐면 그 생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물체는 단지 유전자를 옮겨주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쵸? 그러므로 결론,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셈이다. 즉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 앞에 말했던 거죠.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과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의죠.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정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비판, 즉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이 유전자를 옮기는 수동적 기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살짝 슬프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면 진짜 허무하겠죠. 심지어 여기서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낳을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못 넘긴 거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는 수동적 기계도 못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판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지문은요. 복합 지문이니까 연관이 있겠죠. 뭐에 대한 연관인가 봤더니 이타적 행동이 바로 이 두 지문의 공통 키워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타적 행동을 위해서 가지문은요. 과학의 관점에서 이 이타적 행동을 분석을 한 거고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또 이타적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 또 이어질 겁니다.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대요. 그쵸? 왜요? 내 손해를 감수하니까 이타적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손해를 감수하다가 도태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도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한대요. 이에 대해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설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 이 두 가지를 들 거래요. 그쵸 여러분? 또 색깔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반복 상호성 가설, 두 번째는 집단 선택 가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제학적 측면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중심, 방향성, 중심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 가지문도 어떻게 끝났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왔죠. 여기도 경제학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한마디로 내가 착하게 해야 사람도 착하게 하고 내가 나쁘게 하면 저 사람도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을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한다. TFT 전략이란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이다. 자, 여러분 TFT 전략이 뭔지 지금 정의를 해줬죠. 자, 뭔가 봤더니 처음에는 무조건 협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따라하는 거래요. 즉 재진술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행동, 앞에 말했던 행동인 거죠. 반복되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의 수는 줄고 협조의 수는 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반복 상호성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의의적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맞죠? 반복이 돼야만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 왜 나올까? 그쵸? 우리 앞에서 해밀턴 이론을 보면 해밀턴 이론에서 이타적 행동은 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쵸?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의 어떤 번식을 돕기 위해 이타적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이었죠. 근데 지금 이 반복 상호성 가설은 그게 아니어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체크할 수가 없다라는 건 단점이겠죠. 자, 두 번째,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 즉 여러분 이번엔 집단의 측면에서 보는 거네요. 자, 이어서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는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 간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대요. 한마디로 집단 선택 가설은요,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거죠.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기적 행동이 유리해요. 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는 집단의 어떤 이타적 행동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런 부분은 체크합시다. 즉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이타적 행동을 하는 집단은 그 집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그쵸? 집단이 생존하면은 이타적 인간들도 많이 살아남겠죠. 실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는다. 즉 힘든 시기를 다 그렇게 지녀왔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접이죠.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결론,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 내에는 이기적인 인간도 있고 이타적인 인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이 개인 대 개인에선 더 유리하죠. 따라서 집단의 진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집단의 어떤 선택 속도가 더 빨라야지 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점,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렇게 읽어야겠죠?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법과 관습 같은 제도는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쵸?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고 싶어도 우리의 법과 어떤 제도, 관습이 있다 보면은 개인의 이기적 행동은 조금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타적인 인간,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집단의 선택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따라서 이타적 인간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 집단의 선택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단 선택 가설은 기존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 제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금 힘이 없는 그런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지문은 모두 이런 이타적 행동에 대한 어떤 해석과 관점을 지금 보여주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앞선 글은 과학적인 관점이었고요. 뒤에 글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그런 점들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요. 뒤에 원래 그 모의고사 기출집례도 계산 문제가 있어요.